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등이 아프다며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췌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암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초기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나타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8,900명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겨우 13.4%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암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1기 단계에서 발견된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췌장암을 늦게 발견하게 될까요? 바로 초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췌장암의 진짜 초기 증상들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의학적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리고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박모 할아버지는 올해 72세이십니다. 작년 가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병원 가는 것을 꺼려 하셨거든요. 소화제를 사서 드시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에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다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등과 허리가 은근히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을 하다가 삐끗했나 싶어서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달랐습니다. 누워있을 때도 아프고 특히 밤에 더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소변 색깔도 평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이제야 뭔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약 처음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왔다면 1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통증도 더욱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첫 증상이 나타난 지 겨우 9개월 만에 박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소화불량이 시작됐을 때 좀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하는 후회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겼던 그 증상들이 사실은 췌장암의 초기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기에 발견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받으신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68세이시고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작년 봄부터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소화가 더 안 됐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삼겹살이나 튀김 요리를 드시면 속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김 할머니는 다른 분들과 달리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좋았던 분이라 이런 증상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며칠 더 지나자 새로운 증상이 추가됐습니다. 왼쪽 옆구리와 등 쪽으로 은근한 통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통증은 특별한 자세에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숙이거나 누웠을 때 더 아팠습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증상들이 며칠째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증상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질병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췌장염이나 췌장암도 있었습니다. 무서워지긴 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화불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더 심한지, 통증의 위치와 양상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 할머니의 증상을 듣고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췌장의 작은 종괴가 발견됐습니다. 추가로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머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크기가 작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일기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기 발견의 힘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췌12지장 절제술이라는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병리 검사 결과 악성도가 낮은 췌장암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수술 후 김 할머니는 보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잘 견뎌내셨습니다. 현재 수술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라고 조언하십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상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실제로 대한췌장담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70% 이상이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늦은 발견이 단순히 증상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상은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것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연간 18회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지만 대부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기 방문입니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췌장암 초기 증상들이 너무 흔한 증상들이라는 점입니다. 소화불량, 복통, 요통 등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단순한 소화기 질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소화기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화불량 증상을 경험한 60세 이상 성인 중에서 병원을 방문한 비율은 40%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60%는 자가 치료를 하거나 방치했습니다. 이런 안일한 대처가 때로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은 왜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걸까요? 먼저 췌장의 위치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뱃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 뒤쪽, 척추 앞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길이는 약 15cm 정도이고 무게는 80g 정도의 작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췌장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들을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보냅니다. 둘째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드는 것입니다. 췌장암이 생기면 이런 기능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소화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특히 지방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췌장암의 첫 번째 증상인 소화불량의 원리입니다. 또한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주변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췌장 주변에는 복강신경총이라는 중요한 신경다발이 있습니다. 종양이 이 신경을 누르면서 복부와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은 일반적인 복통과는 다릅니다. 지속적이고 은근하며 자세를 바꿔도 잘 나아지지 않습니다. 췌장암이 더 진행되면 담관을 맞게 됩니다.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췌장머리 부분에 생긴 종양이 이 담관을 압박하면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해서 황달이 생깁니다. 황달이 생기면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합니다.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대변은 반대로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려움증도 심해집니다. 하지만 황달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의 또 다른 특징은 체중 감소입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식욕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평소 혈당이 정상이었던 분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면 췌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왜 조기 발견이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상이 뚜렷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미세한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췌장암의 5가지 주요 초기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지속적인 소화불량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됐던 분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다른 점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화제를 드셔도 증상이 계속되고 식사량을 줄여도 불편함이 지속됩니다. 또한 특정 음식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음식에 대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복부와 등의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명치 부근에서 시작되는 둔한 통증이 등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통증은 보통 식사와 관계없이 나타나며 누워있을 때도 아픕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위치는 주로 배꼽 위쪽 명치 부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왼쪽 옆구리나 등 쪽으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몸을 숙이면 통증이 약간 줄어들고 등을 젖히면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통증 양상을 보인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3kg 이상 체중이 줄어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에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는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하고 소화기능 저하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소와 함께 식욕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평소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식욕이 없어진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새로 생긴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던 분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면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새로 생긴 당뇨병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기존에 당뇨병이 있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잘 조절되던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한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슐린 용량을 늘려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의심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황달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대변은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몸 전체에 가려움증도 생깁니다. 하지만 황달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이 함께 나타나거나 체중 감소와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건강검진에 포함된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췌장을 완전히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위치가 깊숙하고 위나 대장의 가스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췌장 효소인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를 확인합니다. 또한 종양 표지자인 CA-9라는 수치도 측정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 표지자가 정상이라고 해서 췌장암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초기 췌장암에서는 종양 표지자가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영상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를 찍으면 췌장의 모양과 종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검사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담관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내시경을 통해 12지장까지 들어가서 췌장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어서 조기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종양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서 동시에 세침 생검을 할 수 있습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종양 조직을 조금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췌장암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1기에서 2기로 진행되는데 겨우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연에 한 번 정도는 전문적인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후에 당뇨병이 새로 생긴 분,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거나 비만한 분들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정보들이 정확한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입니다. 췌장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흡연이 췌장암을 일으키는 이유는 담배 속의 발암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췌장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췌장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금연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한 분들은 정상 체중인 분들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20%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을 많이 드시면 췌장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에 소주 1잔, 여성의 경우 반잔 정도가 적당한 음주량입니다.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혈당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년에 한 번 이상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전문적인 췌장 검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을 지키시면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부족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음식도 적절히 드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은 건강 관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야외 활동을 늘리시고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이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약물들은 오래 복용하면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약을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제나 제산제도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을 감추는 것보다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제품들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걸리나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높아집니다.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약 2.5배 정도 높아집니다. 2명 이상이 있으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세부터는 년에 한 번씩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생활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금연, 절주, 적절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위험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내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정도는 일반 내과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공명 영상 검사는 영상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소화기내과에서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외과나 혈액 종양내과로 연결됩니다. 검사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부분의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수술 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췌장 수술은 매우 복잡한 수술이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량씩 자주 드셔야 합니다. 수술로 췌장의 일부를 제거하면 소화효소와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효소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고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식사는 소량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특별히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한겸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생선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 튀긴 음식,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담배는 가능하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5가지 주요 증상인 지속적인 소화불량, 복부와 등의 통증,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새로 생긴 당뇨병, 황달 중에서 2개 이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치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췌장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 적절한 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절주 등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실천해 보실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증상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력이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언제 검사를 받을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셋째, 금연이나 체중 관리 등 개선할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대장암의 초기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도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어떤 증상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의학적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3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혼자 계실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마비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바른 대처법만 알고 계셨다면 살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장마비는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기 어려워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계시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거나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심장마비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방법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그리고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행동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한 실제 사례들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주의사항과 평소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외국의 최신 연구 결과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구급차를 부르고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 주치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72세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거든요.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혼자 집에서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좋아하시는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복판에 뭔가 무거운 것이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입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 체한 줄 알았습니다.
점심에 드신 음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생각하셨어요. 소화제를 찾아서 드셔볼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양상이 평소 소화불량과는 달랐습니다. 가슴 중앙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왼쪽 팔까지 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잘못 빼고 누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저렸습니다. 턱 아래쪽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서야 김 할아버지는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평소 건강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던 김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들이 심장마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침착하게 신고하셨습니다. 구급대원과 통화하면서 김 할아버지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는 것, 가슴 통증과 왼쪽 팔 저림 증상, 그리고 집 주소까지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김 할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벨트를 풀고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어주셨습니다. 창문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 할아버지는 구급대원과 계속 통화하면서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가끔 구급대원이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는데 또렷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김 할아버지는 의식이 또렷했고 스스로 걸어서 구급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고 응급실에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실제로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지만 빠른 대처 덕분에 혈관을 뚫는 시술을 성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즉시 신고한 것입니다. 둘째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것입니다. 셋째는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김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다행스럽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박모 할머니의 경우를 보시면 얼마나 빠른 대처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도 김 할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지쳤을 거라고 여기셨죠.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메스꺼움도 생겼습니다. 어지러움까지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박 할머니는 이런 증상들을 심장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부엌에 가서 소화제를 찾아 드시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소화제를 먹어도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때쯤 되어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자녀들도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괜히 호들갑을 떨어서 자녀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려고 하셨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자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기도 전에 박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안부를 확인하러 온 큰아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셨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박 할머니가 증상 초기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김 할아버지처럼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상을 인지하고 즉시 행동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할머니처럼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쉬워서 더욱 위험합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심장마비가 왜 위험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1분에 60번에서 100번 정도 규칙적으로 뛰면서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아예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와 다른 장기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뇌는 산소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기입니다.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20%를 뇌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뇌는 산소를 저장해 둘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뇌는 산소 없이는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뇌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 시간이 1분 지날 때마다 생존율은 7%에서 10%씩 떨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시겠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은 약 8%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12%나 일본의 1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생존율이 30%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 중 1차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이 43%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급실 도착 전 적절한 전처치를 받은 환자들의 신경학적 후유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즉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 핵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거세요. 망설이거나 좀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전화를 걸 때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위치의 정확한 주소를 말씀하세요.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집 앞에 특이한 표지물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느끼고 있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가슴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른 동반 증상은 없는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구급대원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거나 응답이 없을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열어두시거나 열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특히 심장 관련 약물이나 혈압약, 당뇨약 같은 것들은 응급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도 전화를 끊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계속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해줄 것입니다. 의식을 잃을까봐 걱정되시더라도 전화를 통해 계속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심장마비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닥에 눕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거나 벽이나 소파에 기대어 앉으세요. 이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완전히 똑바로 앉지 마시고 약간 앞으로 몸을 숙이세요.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몸을 조이는 옷들은 모두 풀어주세요. 넥타이가 있다면 풀고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어주세요. 벨트도 느슨하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신 여성분들도 가능하다면 느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이 편해집니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세요. 겨울철이라 춥더라도 환기는 필요합니다. 산소 농도가 높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다면 약하게 틀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른 의자나 스툴에 다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편하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의식을 잃으면 상황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세요. 혼자 있더라도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구단을 외우거나 전화번호를 중얼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뇌를 계속 활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발가락을 움직여주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의식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만지거나 숫자를 세는 것도 도움됩니다. 시계를 보면서 초침을 따라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런 간단한 활동들이 의식 수준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깊게 호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급하게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마비 초기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위궤양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피하셔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구급대원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아스피린을 드실 때는 물과 함께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어서 드시면 흡수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와 전문 치료입니다. 호흡이 어려우면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패닉 상태가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실 때는 4가지 세고 입으로 내쉴 때는 6가지 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서 호흡하시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너무 깊게 숨을 쉬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포나 불안감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세요. 곧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기침을 강하게 하라는 민간요법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전문가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강한 기침은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따라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평소 처방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진과 상담 없이 임의로 사용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하면 혈압이 더 떨어져서 쇼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복용하시던 약물이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른 주의사항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차가운 바깥으로 나갈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목욕 후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도 위험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화장실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할 때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운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실외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세요. 가능하면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름철에는 탈수와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진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천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실외 온도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낮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꼭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시고 그늘진 곳을 이용하세요. 짧은 거리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봄과 가을에도 일교차가 클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날에는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천 조절을 하세요. 특히 새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가세요. 평소 심장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드셔야 합니다. 약을 거르거나 임의로 양을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꼭 챙기시고 여분의 약을 준비해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신 분은 항상 휴대하시고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 두세요. 유효기간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응급시 사용법을 가족들에게도 알려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니트로글리세린과 혈압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리바운드 현상으로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의사와 상담 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못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시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아스피린을 평소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피가 오래 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과 치료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아스피린 복용 사실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실제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자주 하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은 같은 것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것이고 심장마비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심근경색이 생기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고 심장마비의 원인 중 상당수가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대처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의 정확한 구분보다는 빠른 대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심장마비 증상이 남성과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더 흔합니다. 목이나 턱, 어깨 등 위쪽 부위의 통증도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쉬워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비전형적 증상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여성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남성보다 더 크게 증가합니다.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심장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나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면 심장마비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심장마비를 유발하나요? 네, 스트레스는 심장마비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급성 스트레스도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분노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실제로 지진이나 전쟁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마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심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이 도움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도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됩니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5번째 질문입니다. 심장마비 가족력이 있으면 나도 위험한가요? 유전적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심장병을 앓은 가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일반인보다 더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받으세요. 6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마비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나이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60세 이후부터 심장마비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남성은 45세 이후, 여성은 55세 이후부터 위험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 건강관리와 정기검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거세요. 2번째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눕지 말고 의자에 앉거나 벽에 기대어 앉으세요.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시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세요. 3번째로는 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세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이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심장마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평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둘 것들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시고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정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지금부터 7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이 도전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집 안에서 핸드폰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시고 잠들 때도 침대 옆에 두세요. 충전기도 여러 곳에 비치해서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한 가지씩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서로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도 정해두세요. 셋째, 응급 상황 대비용품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병원 연락처, 보험카드 등을 한데 모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가족들도 이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보세요. 미끄러운 바닥이나 걸릴 수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조명도 충분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5째,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시고 기록해 두세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6째, 응급처치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심폐소생술까지는 어렵더라도 오늘 배운 기본적인 대처법들은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7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금연이나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뇌졸중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는 방법과 골든타임 내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도 심장마비만큼 위험한 질환이지만 빠른 대처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일과성 뇌어혈 발작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놓치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대처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주치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들이 우리 식탁 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모르고 드시다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지혈증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중년과 시니어분들이 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만 드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결국 큰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나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식이요법을 하라고 했지만 평생 드시던 음식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씨가 좋아하시던 것은 짜고 기름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햄과 소시지가 들어간 라면을 드시고 점심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저녁에는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몇 번 말려봤지만 김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더니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관상동맥 3개가 모두 막혀 있었고 그중 하나는 9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김 씨는 이후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김 씨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가족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계속 몸에 해로운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금 철저한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지만 이미 손상된 혈관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김 씨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모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셨는데 특히 단 음식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단 것을 끊으라고 해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은 기본이고 오후에는 빵이나 과자, 저녁 식사 후에는 꼭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드셨습니다. 딸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말려도 조금씩만 먹는다며 계속 드셨습니다. 특히 박 씨가 즐겨 드시던 것은 도넛과 크림빵이었습니다.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도넛을 사와서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가득한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결국 박 씨는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셨고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도 어려워지셨고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박 씨가 지금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것을 조금씩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박 씨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고당분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더욱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이 씨는 특별히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넣으셨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즐겨 드셨습니다. 또한 라면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특히 짜장라면이나 해물라면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을 자주 드셨습니다. 밤늦게 출출할 때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짠 음식이 혈압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려도 이 씨는 싱거운 음식은 먹을 맛이 나지 않는다며 계속 짜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씨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가족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셨지만 이미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 있었고 뇌압도 심하게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속적인 고나트륨 섭취로 인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서 결국 터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평소에 저염식을 하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이제 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병은 모두 혈관을 손상시키는 질환들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혈액이라는 자동차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이 고속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먼저 고지혈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지나갈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2023년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60%를 넘어선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80 미만인데 140/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되고 두꺼워지며 결국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높은 압력으로 인해 혈관이 터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포도당이 혈관벽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 질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혈관 손상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이 생기기 쉽고 고혈압이 있으면 고지혈증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7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고혈압 환자의 50%가 당뇨나 전당뇨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5가지 위험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하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같은 가공육들은 혈관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속에서 아질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뿐만 아니라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개의 소시지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0%가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라면에 햄을 넣어 드시고 점심에 샌드위치를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만큼 위험한 식품입니다.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시다면 달걀이나 콩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생선가스, 튀김류 등은 모두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고온에 노출되면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비만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 인자입니다. 튀긴 음식 대신 찜이나 구이, 삶은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된 당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도넛,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단순당은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대부분 칼로리도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2022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음료를 매일 한 캔씩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0% 높다고 합니다. 단 음식이 드시고 싶으실 때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들입니다. 젓갈, 장아찌, 라면, 찌개류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해당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보유량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혈관벽을 두꺼워지게 만들어서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4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나트륨을 줄이시려면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생강, 허브, 향신료 등을 사용하시면 짜지 않게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흰빵, 과자, 국수, 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포만감이 적어 과식하기 쉽습니다. 흰 밀가루 음식들은 대부분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칼로리는 높으면서 영양소는 부족해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현미, 귀리, 통밀빵 같은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보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꿔 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드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시되 소금은 최소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견과류도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등을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된장, 콩나물 등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현미나 통밀처럼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찜 요리는 재료 본래의 맛을 살리면서도 기름기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조리법입니다. 찜기가 없으시면 전기밥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구이를 하실 때는 팬에 기름을 두르지 마시고 논스틱 팬이나 그릴팬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선이나 닭고기는 자체 기름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구워집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는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시고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 생강, 파 등은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하시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으시면 기름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되 과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부를 때까지 드시지 마시고 8분 정도 배가 찬 상태에서 수저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도 높아져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식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견과류나 과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최소 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기온이 섭씨 10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3 정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외출할 때는 목도리와 모자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22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시고 비타민 부족이 되지 않도록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혈관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새로 나는 나물과 채소를 활용해서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이, 달래, 취나물 등은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탈수가 되기 쉽고 이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게 되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시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도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혈압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을 적절히 조절하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철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사과, 배, 단감, 무, 배추 등을 활용해서 영양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에 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물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약은 대부분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혈압은 아침에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약효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뇨약은 종류에 따라 복용 시간이 다릅니다. 식전에 복용하는 약과 식후에 복용하는 약이 있으니 의사나 약사의 설명을 정확히 들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 약은 주로 저녁에 복용합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이 밤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약효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시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은 가정에서도 매일 측정하시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3개월마다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혈압이 정상이면 약을 끊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면 약을 끊으시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약은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물 중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혹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약을 줄여가면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뇨 환자도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류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분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 배, 오렌지 같은 과일은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적당량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포도나 감, 바나나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니 가능한 피하시고 드시더라도 물에 희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계란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피하라고 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보다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계란 한두 개 정도는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마시고 삶아서 드시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높여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3번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령이나 헬스장에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은 가공육, 튀긴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 대신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을 드시고 찜이나 삶기 같은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과식하지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도전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시기. 둘째,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하기. 셋째,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 피하기입니다. 이 3가지만 일주일 동안 실천하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특별한 음식들과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천연식품들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혈관 운동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치료나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혈관,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